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7장에서는 공소의 의의부터 공소시효까지 공소의 제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제8장 공판 절차의 기초로서 소송 행위와 소송 조건, 소송 조건과 소송 행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 조건인데요. 소송 조건의 의의부터 살펴보시면 소송이 적법하게 수행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소송 조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심리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권과 관할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일반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필요한 소송 조건을 일반적 소송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권과 관할권은 그것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소송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체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서 형식적 소송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일반적 소송 조건, 적극적 소송 조건, 형식적 소송 조건에 대한 개념으로서 각주 1에 보시면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와 같은 것은 친고죄라는 특수한 사건에 대하여만 필요한 소송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특별 소송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실의 존재가 아니라 일정한 사실의 부존재가 소송 조건이 되는 것을 소극적 소송 조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사건에 관하여 확정 판결이 없어야 한다는 것, 또 같은 법원에 이 중에 공소 제기가 없을 것과 같지요. 그리고 소송의 형식적 절차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송의 실체면에 관한 사유, 예를 들면 면소 판결 사유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확정 판결이 없을 것,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과 같은 사유는 실체적 소송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와 같이 소송이 적법하게 수행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소송 조건이라고 하고, 한편 민사소송에는 각주 4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소송 요건이라는 개념이 있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송 요건이라는 개념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 조건이 결여가 되면 공소기각, 관할 위반 또는 면소와 같은 형식 재판에 의해서 소송 절차가 종결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래 2004년 11월 26일 선고된 2004도 4693호 판결을 읽고 소송 조건의 개념과 관련해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음이 밝혀지는 한편 공소 기각 사유도 존재하는 경우에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소 기각 판결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체 판결할 수 있는지가 결국 문제가 될 텐데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공판 절차에서의 심리 결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다. 한편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4조 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결국 이 사안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4조 1항 본문에 따라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호 위반 사실이 없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위 공소 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해당하므로 소송 조건의 흠결 이유로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법원으로서는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다 라고 했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소송 조건의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한편 소송 조건의 결여가 범죄 성립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물론이죠. 범죄 성립 조각 사유라는 것은 구속 요건 해당성이 없다든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든지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이것과 소송 조건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위에서 살펴본 소송 조건의 의의와 결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범죄 성립 조각 사유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소송 조건이 결여되었다가 추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한이라는 것은 추보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고죄에서 고소 또는 고발을 요하는 범죄에서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나중에 어차피 공소기각 판결이 될 텐데요. 고소의 추한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고소라는 것은 친고죄에서 소송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소송 조건의 추한으로 논의가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수사가 허용된다는 전면 허용설, 임의 수사도 할 수 없다는 전면적인 부정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고소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허용되지 않거나 제한되어야 한다는 제한적 허용설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중에서 제한적 허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판결을 읽고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행해진 수사는 위법한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2월 24일 선고된 구사도 252 판결인데요.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 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장래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허용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래 95년 3월 10일 선고 구사도 33773 판결도 읽어보시면요.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은 공소 제기의 요건이고 수사 개시의 요건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고발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 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0일 선고된 2008도 7724호 판결은 수사의 필요성 부분에서 제2장 제1절에서 이미 공부한 바가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다시 복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 소송 조건에 이어서 다음으로 소송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 행위의 의의와 종류인데요. 소송 행위라는 것은 소송 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로서 소송법상 효과가 인정되는 것을 소송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송 행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소송 행위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법원의 소송 행위와 법원 이외의 당사자,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등의 그리고 제3자의 소송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행위는 법률 행위적 소송 행위와 사실 행위적 소송 행위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먼저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를 지향하는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소송행위를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고소, 보석 청구, 공소의 제기, 재판의 선고 등과 같이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이죠.
이에 반하여 행위 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에 대하여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가 부여되는 소송행위를 사실행위적 소송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검사의 논고, 구형, 또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변론, 증언, 감정 등 표현행위나 신체의 체포, 구속, 물건의 압수, 장소나 물건에 대한 수색 등 순수한 사실행위 등이 사실행위적 소송행위의 예가 되겠습니다. 한편 소송행위는 실체 형성행위와 절차 형성행위로 나눌 수도 있고요. 효과를 요구하는 효과 요구 소송행위 또는 취효적 소송행위라고 하고요. 효과 부여 소송행위 또는 여효적 소송행위라고 부르는 것으로 나눌 수도 있는 것이죠. 한편 소송행위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송행위의 일반적 방식으로는 구두주의와 서면주의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 변론에 의거하여야 하는데요. 의거하여야 하고요. 공판정에서의 변론도 구두로 하여야 합니다.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공소의 제기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행위는 몇 가지 가치판단, 유효, 무효, 적법, 부적법, 또 성립, 불성립에 대한 가치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은 성립, 불성립, 유효, 무효, 적법, 부적법, 이유 있음, 이유 없음의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래 92년 3월 13일자 925 1결정을 읽고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절차 형성적 소송행위가 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사소송 규칙 제154조 제1항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13장에서 배우겠습니다마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 당시 소송 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절차 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항고인은 그의 상고 취하가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상소 절차의 속행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재항고인은 89년 5월 11일 마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죄로 징역 7년, 벌금 20만 원과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하여 같은 해 8월 24일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 사건 부분이 파기되어 징역 5년, 벌금 20만 원과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항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는 바, 공판 출정 담당 교도관으로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공판 출정 담당 교도관으로서 판결 선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김모일은 재판장의 보호감호 부분의 항소 기각이라는 선고 내용을 보호감호 부분 청구 기각으로 잘못 알아듣고 위 보고서에 피고 사건에 대한 형 외에 보호감호 청구 기각이라고 기재를 하였다. 재항고인은 부산구치소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상고장을 대필하여 준 교도관 윤모현은 그날 저녁 보안과에 비치된 판결 선고 결과 보고서를 보고 재항고인에게 보호감호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말하자 재항고인은 그렇다면 보호감호 부분에 대한 상고는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재항고인의 상고장 중 보호감호 부분이 삭제되었으며 재항고인은 같은 해 8월 28일 마산교도소로 이감되어 피고 사건에 대한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재항고인은 같은 해 9월 8일 마산교도소 관계 직원으로부터 피고 사건의 형과 보호감호 처분이 모두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9월 11일 부산고등법원에 상소권 회복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각되고 같은 해 12월 9일 재항고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각되었으며 91년 9월 26일 부산고등법원에 상소 절차 속행 신청을 제출한 것인 바 재항고인은 항소심 선고 공판정에서 심신이 긴장되어 재판장의 선고 내용을 정확히 듣지 못하였으나
보호감호가 선고된 것으로 알고 당일 피고 사건과 보호감호 사건에 대하여 모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그날 저녁에 담당 교도관이 재항고인에게 보호감호 부분은 청구 기각되었다고 해서 이를 오신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하여 승복하려는 마음에서 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상고 취하는 보호감호 사건이 항소심에서 청구 기각된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청구 사건과 피고 사건과 보호감호 사건은 이른바 보안처분에 관한 부분으로서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80년대 당시에는 보호감호 제도가 있었죠. 2000년대 초반까지요. 이와 같이 절차 형성적 소송 행위가 상고 취하라고 하는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이익과 정의의 희생이 커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만일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 동기를 포함해서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고, 둘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셋째,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절차 형성적 소송 행위가 착오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하고 있죠. 이 사건의 경우 일은 첫째 요건,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두 번째 요건, 즉 재항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 취하를 하였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재항고인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과정에 교도관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착오에 의한 상고 취하의 무효를 인정하려면 우선 재항고인 자신의 과실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 보호감호가 선고된 것으로 알고 일단 상고를 제기한 재항고인으로서 교도관의 말과 판결 선고 결과 보고서의 기재를 믿은 나머지 판결 등본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상고 취하를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재항고인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고 취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원심이 재항고인의 상고 취하에 관하여 그 무효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절차 형성적 소송행위가 무효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 아래 1995년 8월 17일자 955 사구 결정을 읽고 역시 절차 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소 포기와 같은 절차 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되는 것인데 변호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교도관이 내어주는 상소권 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 무인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재항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항소 포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제기된 변호인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다 하여 이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안이죠. 역시 절차 형성적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소송행위의 추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무효인 소송행위의 취유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친고죄 고소가 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후에 고소가 있는 경우에 고소의 추안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적극설과 소극설 및 절충설은 비친고죄로 공소 제기되었다가 친고죄로 판명이 되거나 친고죄가 추가된 경우에는 고소의 추안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인데요. 이런 견해들이 있죠. 자, 대법원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이미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안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아래 82년 9월 14일 선고 8.2도 1504 판결을 보시면요. 그 당시 강간죄가 친고죄일 때의 판시입니다.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피의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고 기소 이후에 고소의 추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는 비친고죄인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니 이건 강간의 점은 형사소송법 372조 제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태에 해당되므로 공소기각에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절충설의 입장도 배제를 하고 대법원이 소극설,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송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일체의 서류를 소송 서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작성한 서류 및 소송관계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로서 특정한 방식에 따라 편철되어 법원에 보관된 서면의 총체를 소송 기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송 서류 비공개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 계속 중 공소 제기에 따라서 소송 계속이 되면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이 되면 나아가서 재판이 확정된 사건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59조의 2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요. 각주 8에 적어 놓았습니다. 조문을 적어 놓았죠. 그리고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증거 목록, 그리고 제출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복사에 대해서는 59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주 9에서 59조 3의 법조문 내용을 적어 놨고요. 소송 서류 중에서 소송 절차의 진행 경과와 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소송법상의 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조서라고 하는 것이죠. 공판조서도 그렇고 증인신문조서도 그렇고요. 그런 것을 조서라고 부른다. 각 주의 내용이 다소 많아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제48조에서는 조서의 작성 방법이라고 해서 피의자, 피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조서의 작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제49조는 검증, 압수, 수색 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서에 관한 것이죠. 제50조는 조서의 기재 요건이라고 해서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요. 이와 같은 여러 조서 중에서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기일에서 진행된 소송 절차의 경과를 기재한 조서를 공판조서라고 하고요.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가 법정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인증하기 위하여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51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심판에 관한 중요 사항입니다. 즉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법관, 검사, 법원 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 주사 또는 법원 주사부의 관직, 성명,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피고인의 출석 여부,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48조 2항 조서의 작성 방식에 기재한 사항,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변론의 요지,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판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 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 주사 또는 법원 주사부이고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48조 이하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판조서는 판결 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공판 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하고, 다음 회의 공판 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 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고요. 공판조서의 기재는 당사자의 공격, 방어에, 또한 상소의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열람권을 인정하고 또 그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다른 자료에 의한 증명은 허용되지 않지요. 제5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또는 배타적 증명력이라고 하고,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증거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아래 판결을 읽고 형사소송법 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 그리고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 자체를 증거로 할 수 있는지, 또한 증거 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공판조서의 증명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3년 10월 10일 선고 2003도 3282호 판결인데요. 공판에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진술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당해 사건의 공판조서는 법 311조 전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게 됩니다. 한편 법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 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기재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그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에서 2002년 11월 17일자 제1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와 2002년 12월 11일자 제2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대한 등사 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의 등사 청구에 불응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고, 따라서 그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 강, 모, 태, 정, 모, 가의 각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강, 모, 태, 정, 모, 가의 각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에 대한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가 거부되기는 하였지만 그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강, 모, 태, 정, 모, 가의 각 진술 자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법 제369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에 기재한 증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증인 강, 모, 태, 정, 모, 가의 각 진술을 유죄 증거로 사용한 것은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의 증거 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공판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래 2012년 12월 27일 선고 2011도 15,869호 판결을 읽고,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공판조서 또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위의 판례에서 이미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살펴본 바 있죠. 이때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는지, 13장의 상소 부분에서 배우겠습니다마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을 때 그 판결을 파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판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관계까지 쭉 있고요. 다음 강의안에 보시면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법에서 전문 증거지만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앞서 공부한 바와 같이 증거 보전 절차 및 증인신문 청구, 수사상의 증거 보전에서 공부한 바 있죠.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 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 녹화를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속기, 녹음, 영상 녹화를 직권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형사법정에서는 대부분 녹음 또는 녹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소송 서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특히 공판조서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소송 서류의 송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소송 행위를 송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송달은 소송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부하는 것이죠. 송달은 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당사자와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법정 방식에 따라 알려줌으로써 소송의 개시와 진행 및 종료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주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당사자에 대한 헌법상의 재판 청구권의 보장과 법적 안정성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지요. 서류의 송달에 관해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제178조는 소송서류를 송달할 때 교부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183조는 조우 송달, 186조는 보충 송달과 유치 송달, 187조는 우편 송달, 188조는 송달함 송달에 관하여 각 규정을 하고 있지요. 자세한 법조문의 내용은 각주 14에 적어 놓았습니다. 민사소송법 공부할 때도 아마 살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는 여러 판례들을 통해서 송달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1996년 6월 3일자 965 3위 결정을 읽고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보충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여부 및 보충 송달 수령자의 수 송달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판시사항 보시면요.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은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판결 선고 당시. 그러므로 피고인의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인 바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1996년 1월 26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월 1일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항소를 받게 되면 법원에서 같은 해 3월 5일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그때부터 기산되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심은 같은 해 4월 10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의 송달 보고서에 의하면 그 통지서는 피고인의 아들인 정모현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모현은 86년 2월 11일 생이어서 서류의 수령 당시 10세 남짓된 연령이었던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아들인 정모현이 이 사건 송달 당시
10세 정도라면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을 받을 사람인 아버지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에 있어서의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라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네. 수송달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요하는지 확인을 해 두어야 되겠죠. 자,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시송달의 원인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시송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법원 게시장에 공시를 하죠. 최초의 공시송달은 이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만 그 다음부터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아래 판결을 읽고 구치소나 교도소 등의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이 위법한지, 과연 사무소나 주거 등을 알 수 없는 때 해당하는지요.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해당하는지,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할 때 법원이 취할 조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시송달은 실무상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많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27일 선고 2013도 2714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의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주소 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2012년 5월 11일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이후 공소장 부본, 공판기일 소환장 등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별건으로 2011년 8월 29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2012년 3월 21일 이후로는 소망교도소에서 수용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이상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고 이에 기초하여 진행된 제1심 소송 절차는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공시송달의 요건 또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조치들에 대해서 확인이 된 판시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수감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래 2007년 7월 12일 선고 2006도 3892 판결을 읽고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을 공부할 텐데요. 그 요건,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 항소한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어떻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그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법 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1항 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러서 그로 인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에 명백한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위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로 이 사건 소송 기록이 접수되자 공소장 및 제1심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서울 강동구 천호동으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3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송달 불능이 되었고 다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와 국선 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 불능이 되었다. 이에 원심은 위 주거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소재 탐지를 촉탁을 하였는데 관할 경찰서로부터 피고인의 주소지는 위 주거지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공소의 일과 동거하다가 헤어지고 불상지로 이사를 갔다. 공소의 일의 말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 시장 부근에서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내용과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소재 탐지 보고를 받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공소의 2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다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제1심 진행 중 피고인이 제출한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 및 합의서, 수사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는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른 휴대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원심은 위 휴대전화번호 및 집 전화번호로 피고인과의 통화를 시도하여 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및 공판기일 소환장, 기타 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그 이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 절차를 진행한 끝에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징역 2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명령을 함에 앞서 위 전화번호들로 연락을 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63조 1항 제365조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네, 역시 공시송달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래 1986년 2월 27일자 856 결정은요. 공시송달의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요. 나아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에 대해서는 제15장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한 판례 내용은 여러분에게 학습을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다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겠지요. 자, 아래 2006년 2월 8일자 2005모 507 결정은요.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해서 원심과 다른 견해를 대법원이 취하게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안은 피고인이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 절차가 진행되어 항소 제기 기간 안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위에서 봤던 판례와 거의 같지요. 판례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원심의 판단입니다. 재항고인이 2003년 12월 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2004년 1월 8일 공소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등을 송달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같은 해 2월 2일 위 피고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론을 속행하기로 하고 제2회 공판기일을 같은 해 3월 8일로 정하여 그 자리에서 이를 재항고인에게 구두 고지한 사실. 그러나 재항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변론이 연기되었고 이에 제1심법원이 재항고인을 소환하였으나 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의 소재탐지, 구인장 발부 등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끝내 재항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송달한 후 재항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여 2005년 4월 18일 재항고인에게 징역 6월, 추징금 69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이 됩니다. 약 1년 가까이 걸린 것이죠. 원심은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재항고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멋대로 재판에 불출석한 재항고인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상소권 회복의 요건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의 판단은요.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첫째, 1번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공소장이 기재된 주거인 김해시 삼정동으로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연기하고 재항고인의 소재 조사를 촉탁한 사실. 2번 검사의 소재 수사 지휘를 받은 김해경찰서는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재항고인이 양산시 교동으로 전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새 주소에도 재항고인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고한 사실. 제3번 제1심법원은 주민등록상의 새 주소로 소환장을 2회 송달하였으나 각 폐문부재를 사유로 하여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재항고인에 대한 지명수배를 의뢰하였으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아 반환되자 주민등록상의 새 주소에 대한 송달 불능 보고서가 최초 접수된 2004년 5월 17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5년 1월 26일 제5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연기하면서 재항고인에 대한 소송 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 고지한 사실. 4. 그러나 한편 공소장에 기재된 주거로 공소장 부본 등 소송 서류들이 송달된 이후인 2004년 1월 27일 재항고인이 제1심법원에 제출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에는 재항고인의 주거가 부산, 북구, 번지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하단에 2개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제1심법원으로서는 공시송달을 명하기에 앞서 마땅히 기록에 나타난 주민등록상의 최신 주소로 휴일 또는 야간에 집달관에 의한 송달을 하거나 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상의 주거로 송달을 실시하거나 휴대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여 소재지를 알아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는 조치를 다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제1심법원이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이상 공소장 기재 주거나 주민등록부의 주소로 우송한 공판기일 소환장 등이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 불능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 소정의 공시송달 요건인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제 항고인에게도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소 제기 기간이란 상소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선고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공판의 진행과 판결의 선고에 절차상 위법이 없었다면 그 판결이 그 날짜에 선고될 수는 없는 이치로서 그러한 법원의 직무상 위법과 피고인이 상소 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고 공판과 판결의 절차에 명백한 위법이 있음에도 거주지 변경 신고 의무의 해태라는 본인의 잘못을 이유로 불복의 기회를 박탈한다면 이는 비단 피고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부당할 뿐만이 아니라 소송 절차상 위법의 통제라는 형사상소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며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규책 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는 물론 본인 또는 대리인의 규책 사유가 있더라도 그와 상소 제기 기간에 도괄하는 결과 사이에 다른 독립한 원인이 개입된 경우를 배제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위법한 공시송달의 터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상 제 항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를 한 것이죠. 역시 공시송달의 요건에 대해서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래 2014년 10월 16일자 2013호 1557 결정을 읽고 피고인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불능되어 반환된 것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송달불능 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는지, 소재탐지 불능 보고서의 접수를 위 특례법상 송달불능 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는지, 이번에는 소재탐지 불능 보고서의 접수죠. 또 피고인이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 바로 위에서 봤던 판결을 참조하시면 되겠죠.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인지 생각해 보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판결 내용을 다 읽지는 않고요. 2013호 1557 결정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내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다시 공판에 대해까지 공부한 다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관계가 많아서 다소 내용이 많은 것이고요. 그 주된 취지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소송촉진 특례법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8장 공판 절차의 기초라는 제목 하에 소송 조건과 소송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판의 주요 관여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